안녕하세요. 저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댁과 겨우 연을 끊을 수 있었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어떤 자식이든 사랑으로 보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남편은 부모의 눈밖에 난 자식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부모 눈밖에 나지 않았냐 하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잘난 두 동생에 비교되며 부모 눈밖에 났을 뿐이죠. 시댁의 둘째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녔고 셋째 시동생은 공기업에 다녔어요. 남편만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녔죠. 그 차이일 뿐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형편없이 망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남편만이 진심으로 가족에게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부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차를 내고 도움을 주러 왔었고, 무슨 일이든 시부모의 일이라면 항상 해결해 주려 노력했어요. 다른 두 동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말이죠. 장남이라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참 잘했다는데 시부모는 그런 남편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간 두 동생들만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차 시댁에 들렀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었어요. 시댁 화장실에서 긴장되어 심호흡하는데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화장실 안까지 들리더라고요. 시모가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넌 정말 끝까지 날 실망시키는구나. 어디 가서 꼭 너 같은 애를 데려오고. 엄마는 너한테 기대도 안 했지만 어떻게 저런 애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어머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곱고 강단도 있고 착하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끝까지 저를 옹호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진 것도 잠시였죠.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도리어 짜증을 냈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뭐니?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으면 마누라라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지. 홀아버지 밑에서 큰 외동딸이라니. 게다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네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네 동생들 와이프는 다들 교사에 공무원에 날고 기는데. 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결혼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좋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너 결혼할 때는 동생들처럼은 못해주는 거 이해해라. 동생들 다 1억씩 해갔다고 너까지 1억 가져가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넌 5천만 원만 줄 테니 둘이서 알아서 맞춰서 가. 5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건 알지? 시모의 말에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후다닥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웃으며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남편 옆에 앉았죠. 저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야간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근무를 바꿔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모 때문에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진상 환자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괴롭힘은 괴롭힘 축에도 들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저보다 안 좋으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오빠, 나는 오빠가 제일 중요해. 가족들이 뭐라 하던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들만 생각하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휩쓸리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알았지?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살짝 웃더군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 넌 가끔 진짜 대단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누나 같은 느낌이야. 그 예시는 좀 아닌데? 나 그 정도로 늙은 거 아니라고. 둘이서 그렇게 장난을 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가문 간의 결합이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그 지랄 맞은 시댁 때문에 이 마음이 고운 남자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험난할 줄 알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무난히 흘러갔어요. 시댁에서는 그때 한 말처럼 남편에게 별말 안 했고 남편도 크게 시댁과 부딪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 시댁 사람들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후에 남편이 받는 취급에 더 화가 났거든요. 시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남편을 불렀어요. 정말로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도 남편을 수시로 불러댔어요. 병원을 같이 간다거나 물건을 살 때 차 운전을 시키거나 지인들 경조사에 갈 때도 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부르는 시간도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한밤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남편을 무슨 콜택시 부르듯 불렀어요. 제일 어이없었던 건 시댁 화장실과 세면대가 막혔다고 우리 남편을 불렀을 때였죠. 남편은 아침에 출근 전에 시댁을 들렀다가 가야 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솔직히 무슨 일만 생기면 당신을 부르잖아. 자기 몸이 두 개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그 요청을 다 들어줘? 힘들면 동생들한테도 좀 시켜. 동생들은 나보다 더 바쁠걸?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기대하신 만큼 부응하지 못한 게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거든. 이렇게라도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면 마음이 편하거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시부모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있더군요. 그걸 무턱대고 부정하며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국 시댁에 직접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후 몇 달 뒤에 시모에게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일이 있으니 시댁에 들르라는 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다음 주면 명절인데 집골이 말이 아니구나. 오늘은 집 대청소에 냉장고 청소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청소 도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불러서 청소라니. 제가 물었어요. 동서들은 언제 오나요? 오면 같이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당연히 다른 동서들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동서들이 여길 왜 오니? 너랑 아범 둘이서 다 해야지.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염치도 없니? 네 두 동서들이 시댁에 용돈을 얼마를 주는지 알기는 해? 너희보다 월등히 많이 줘. 냉정히 생각해봐라. 걔네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니? 너희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니? 너랑 두 동서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잖아.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거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말에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다니까요. 매달 받는 용돈 액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용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며느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적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월세로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세후 280 정도였는데 적금을 100만 원을 꼬박꼬박 넣었죠. 월세 60에 적금 100에 생활비 쓰고 나면 딱히 남는 게 없었지만 그 없는 살림에도 남편은 시모에게 꼬박꼬박 20만 원씩 드렸어요.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솔직히 그거라도 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300이 안 되는 데다가 월세까지 사는 사람에게 2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두 동생들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말이죠. 시모는 그 액수의 차이가 차별의 기준이 된다고 아주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며느리와 아들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라니, 그건 차별이 아니라 등가 교환인 거지. 누가 들으면 오해할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는지. 예, 너희가 돈을 적게 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건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시모가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군요. 제가 급소를 찌른 모양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그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도 용돈 50 드리자. 내가 30만 원 보탤게. 이런 식이면 영영 죽을 때까지 시댁에서 하는 일처리 당신이랑 내가 다 해줘야 할지도 몰라. 당신은 부모님께 더 잘해주고 싶은 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동서가 2명이나 있는데 내가 왜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애라도 생겨봐. 내가 그 몸으로 무리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일 처리하는 게 나아. 내가 보태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제 말에 남편도 수긍을 했어요. 임신을 언급하기 전에는 제 말에 반대를 하려고 한 듯 보였는데 애 이야기에 마음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가 태어나고도 불려가는 거 생각하면 남편 입장에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달부터 시모에게 50만 원을 붙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정말로 바쁠 때는 가지 마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시켜서 2 동생에게 전화를 하게 했어요. 도련님, 저희 남편 요즘 일이 바빠서 어머님이 부를 때마다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좀 가주세요. 어머님한테도 좀 신경 쓰시고요. 형수, 그렇게 말해도 저희는 바쁜데 어떻게 매번 시간 내서 시댁에 가요? 난색을 표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했죠. 형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일하는 거 다 똑같고 형님이야말로 요즘 야근한다고 바빠요. 여태껏 계속 해온 형 대신에 2 도련님이 애 좀 써주세요.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시댁에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은 2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고요. 용돈은 저희도 드려요. 그런데 결혼할 때 도련님들 시댁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넘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5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2 도련님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셨잖아요. 여태 용돈 드린 거 제하더라도 말이죠. 제 말에 틀린 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 도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동서 쪽이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만 부르더라고요. 김장날에도 저 혼자 불렀길래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들은 언제 오나요? 네 동서들은 안 온다. 바쁜 애들을 왜 불러? 죄송한데 용돈을 세 아들이 똑같이 50만 원씩 주는데 왜 김장에는 저만 부르셨어요? 부르려면 다 똑같이 부르셨어야죠.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맏며느리니까 부른 거지. 어머님, 저번에 저희한테 용돈 다르게 준다고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은 일 못 시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동서들처럼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희 결혼할 때 도련님들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없어요. 도리어 훨씬 적게 받았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남편이 군말 없이 시댁 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머님이 저번에 용돈 때문에 차별하신다고 하셨고 이제는 똑같이 용돈을 받으시니까 세 사람 동등하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세요. 며칠 전에 저 불러서 운전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동서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내려놓았던 핸드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야,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며느리야. 맏며느리답게 일하라면 해. 고작 용돈 똑같이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바쁜 애들을 부르라는 얘기니?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씀드리자면 바쁘기는 간호사가 제일 바빠요. 저는 주 6일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분들은 주 5일 일하죠? 공휴일 다 쉬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바쁘고 덜 바쁜지 계산이 안 되세요? 용돈 계산은 확실하게 하시면서 날짜 계산은 잘 안 되시나 봐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시모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근본도 없는 년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무것도 없는 년 받아줬으면 군소리 말고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매번 사사건건 사람을 허파를 뒤집어 놓지. 내가 그 결혼 시키질 말았어야 했어. 할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겠어? 이래서 엄마 없는 며느리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배운 건 없어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아요. 그것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김장 김치 하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일도 안 했는데 가져갈 만큼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뭐 남이 해놓은 것 넙죽넙죽 잘 받아가서 퍼먹는 뻔뻔한 인간들도 이 집에는 좀 많던데 저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 김장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게 왜 사람을 별것도 아닌 걸로 차별을 하는지 다른 사람 못 살게 굴 때는 본인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 뒤로 시모는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군요. 대신 남편을 좀 더 많이 부르게 됐죠. 하지만 남편도 결국 시모의 요구를 적당히 거절하자 비로소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매번 별거 아닌 일로 불려가는 생활에서 해방된 거죠. 남편과 저는 겨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뿐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본래 남편 성격 자체가 회사원 기질은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요리는 정말 모르는 제가 맛봐도 남편의 음식은 무척 맛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 솜씨에 반해서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요. 남편 회사에는 재정 악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고 남편은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상의를 하더군요. 가게를 차리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멀쩡한 직장 놔두고 나오는 거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재정 악화로 인한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망할 리는 없겠지만 미래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음식 솜씨와 장사 수완을 믿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간호사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하겠다는 양식 음식점을 저도 응원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빠듯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아끼고 제가 조금만 더 일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생겼어요.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애가 생기니 저도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애한테 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남편 가게에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란 돈은 대출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일단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차가 2대 있으니 제 명의의 차는 팔아야 할까 생각했죠. 그렇게 가게 창업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잠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너애 창업할 때 돈 필요하지?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안 해줬으니까 이번에 가게 창업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줄게. 대신에 연이자 3%로 빌려줄 거야. 언제든 일시 상환 가능하고. 어때?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어째서 5천만 원이나 빌려주시려고 하세요? 너희 가게 차릴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돈 나오는 거 아니다. 인테리어나 그 외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 어떻게든 돈이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주려는 거야. 물론 시모가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자가 3%면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일들로 보면 시모가 저희를 좋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분명히 뒤에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3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이나 빌려주겠다는 말을 왜 했을까? 솔직히 시모에게 꿍꿍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저희에게 무척 좋은 조건이었어요. 매달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만 갚으면 되며 만기 상환 일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 상환 가능한 시점에 상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그냥 거절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시모에게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가 원하는 3천만 원만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시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허락한 일이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거의 반강제로 시모의 호의를 받아들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찜찜하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더군요. 저희 손에 3천만 원을 들려주고는 그 돈을 빌미로 다시 한번 저희를 시시때때마다 부르더군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마치 집에 식모 하나를 두려는 것처럼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집을 치워야 할 일이 있거나 어딘가 멀리 가야 할 때 꼭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솔직히 왜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두 도련님과 동서들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불러도 고분고분 오는 성격이 아니었고 애초에 시모도 두 동서를 자기 맘대로 부리지 못하더군요. 겨우겨우 삼형제를 평등한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어요. 게다가 그간 저희를 부르지 못했던 한이라도 풀듯이 시모는 임신한 저의 몸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빌려간 값은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호의로 돈을 빌려줬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길 생각은 아니지. 그리고 애도 움직여야 건강한 법이야. 집에서 쉴 생각하지 말고. 결국 시모의 행동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 3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를 불렀죠. 딸, 요새 돈 많이 필요해? 여기저기 전화 돌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마침 친정아버지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이사를 가려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아버지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친척한테 전해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아버지에게 감사히 돈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사실 시댁에서 스트레스만 안 줬으면 아빠한테 신세질 일도 없을 텐데. 나랑 남편이랑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꼭 갚아줄게. 이자 두둑하게 쳐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갚아줘도 돼.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한 거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너 힘들 때 도움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여태껏 너한테 도움 한 번 못 돼서 마음에 짐이 무거웠거든. 그러니까 딸, 갚을 생각하지 마. 저는 그런 아버지를 끌어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시모는 남편을 그렇게 다독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사랑만은 가득 받았다고 생각하며 저는 3천만 원을 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온 김에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가렴. 너 좀 있으면 출산인데 출산할 때까지 몸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그게 아니고 저번에 빌린 3천만 원요. 그거 갚으려고 왔어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더군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저희가 돈을 갚아버리면 허드렛 일 시킬 명분도 사라지니까요. 왜 갑자기 돈을 갚아? 너희한테 빌려준 거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잖니.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혹시 너희 대출 받았어? 대출 이자가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혹시 대출 받았으면 당장 갚고 와.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정 아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빌린 돈부터 먼저 갚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대출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거 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만 부르지 마시고 서방님네도 부르세요. 그리고 일손이 필요하신 거면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집안일 하실 분이 필요하면 도우미 여사님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돈 빌려줘 놓고 이렇게 또 사람을 부려먹으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너 지금 내가 너희 부려먹으려고 돈 빌려줬다고 생각하니? 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행동이 그렇잖아요. 돈 빌려주시고 나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부르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하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나도 너희 같은 자식이면 며느리 필요 없어. 되먹지도 못한 것들 받아주려고 했더니 도리어 사람을 좀생이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고 연락하지 마. 너희 같은 애들 우리도 필요 없어.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격지심이야. 열등감이라고. 앞으로 얼굴 비치지 마라. 돈을 갚는데도 이렇게 화내는 걸 보니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웃기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도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화내시는 건가요? 돈을 갚은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동생들 대신 우리를 못 부르는 게 싫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보, 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저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은 정말로 뚝 끊기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는 아쉬울 것 없었어요. 남편도 그쯤 되니 시댁 행동에 진저리를 치더군요. 노력해도 언제나 사랑받는 건 두 시동생들 뿐. 그런 남편에게 저와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친정에 더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말했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음식 솜씨가 좋았던 모양인지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고 1년이 넘어갈 때에는 매출이 엄청 올라 남편 월급의 2배만큼 벌 수 있게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바쁠 때마다 나와서 홀도 봐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회사원으로 일할 때마다 더 벌게 되니 저희 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 끊은 지도 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위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암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저희한테 닥쳐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 못했었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같이 병간호하면서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는 동안 남편은 전문 병원부터 시작해서 위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도 항상 고마워하며 남편에게 미안함을 전했어요. 자네한테는 언제나 미안하네. 내가 몸도 성취하는데 매번 자네한테 신세를 지니 도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움을 받게 되니 말이야. 해준 것도 없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는 것도
참말로 미안하네. 그리고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크고 말이지. 자네가 해준 것들은 내가 꼭 잊지 않겠네.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매우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뿌듯해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했나 봐요. 저희가 의지를 다잡고 있는 동안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 말이죠.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시모를 가게로 불렀어요. 오픈 시간 전에 말이죠. 시모는 작은 규모의 저희 가게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용건만 빠르게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병원 데려갔더니 간암 3기란다. 이식 말고 답은 없다는데 내일 땡땡 병원 가서 이름 말하고 간이식 검사하고 와. 정말 3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죠. 언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3년 만에 연락 와선 간이식 검사를 하라고요? 그보다 먼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으세요? 넌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화내서 너희를 쫓아냈다고 해서 네 아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이식도 안 해주려고? 그게 아니죠. 3년 만에 만났으면 저희 근황부터 묻고 저번 일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장장 3년을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제 간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검사는 할 거고요. 그런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선택할 문제죠. 선택? 너한테 선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랑 내 남편이 만들어준 거야. 그런 주제에 네가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동생들과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주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저야말로 두 분이 바라는 인생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비처럼 생각하고 허드렛 일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그쯤 했으면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저한테만 그랬다면 저도 군말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씨들은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면서 왜 저희 아내한테만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너 지금 네 와이프 편드느라 부모한테 대드는 거니? 그럼 네가 잘 좀 하지 그랬어? 아직까지 제 탓이에요? 알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세요. 어머니 진심은 잘 알았어요. 뻔히 눈앞에 보이는 손녀딸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거 보니 저를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명백해 보이니까요. 저는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고 간이식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시모는 남편에 의해 가게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국 간이식 검사를 하러 갔어요. 부모 자식이고 시부는 시모만큼 남편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시모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부고 남편 마음이 그러하니 존중해주기로 했죠. 검사를 하러 갈 때는 남편과 제가 같이 갔는데 하필이면 시부를 담당하는 의사 밑에 제 대학 동기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누다 이식센터에 내려가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방문했는데요. 그날 남편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말에 시모까지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도 인사 한 번 건네지 않았죠.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장기 이식 공여자는 평생 몸 관리를 해야 하니 좀 걱정됐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너도 가족이잖니? 너도 검사 한번 해보고 가거라. 어머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버럭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어요? 화내려는 남편을 자제시키며 제가 시모에게 물었어요. 저한테 하라는 거 보니 다른 두 동서들은 간이식 검사 했나 보죠? 그래, 둘 다 부적합으로 나왔다.
넌 맏며느리인데도 검사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니? 죄송한데 어머님, 적합자는 이미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진행 상황 차트를 전부 봤거든요. 적합한 가족이 이미 나왔는데도 저희한테 검사 요구하는 거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제 말에 시모가 입을 꽉 닫아버리더군요. 묵비권 행사, 침묵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기가 알려줬으니까요. 시모가 보호자 신분으로 결과를 전부 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적합자가 있는데 왜 검사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셨어요? 넌 동생 앞길 막고 싶니? 공여자도 힘든 수술이라잖니. 너야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이를 것도 없지만 둘째랑 셋째는 너랑 달라. 걔네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저는 조용히 그 옆에서 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둘째 도련님이 간이식 적합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속이신 것 같아요. 둘째 도련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드신 게 아니라 다행인 것 같네요. 제 말에 대답도 않고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그러더니 시모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부 전화였죠. 전화를 받은 시모 얼굴이 확 구겨지더군요.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폰 너머까지 들리는 시부의 목소리에는 노성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 시모를 놔두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는 돌아가는 저희를 잡으려고 했지만 시부의 분노를 고스란히 몸으로 막아내는 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풀어버리는 통에 남편이 내 명의 카드까지 정지했잖아. 너희가 책임져. 어머님이랑 둘째 도련님이 거짓말해서 생긴 일을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이에요? 너희 이 집 살 때 5천만 원 해준 거 내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생활을 하지. 늙어서 골골대는 인간 병수발도 들어야 하는데 돈도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니?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다는 걸 제가 아는데도 돈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걸고 넘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집구석에서 나온 돈 차라리 이참에 다 갚아버릴까 했죠. 그렇지만 지금 돈 좀 번다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 전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너희만 괜찮으면 너희 집 팔고 우리 집 전세금 합쳐서 좀 더 평수가 큰 집 얻고 남은 금액으로 5천만 원 갚는 건 어떻겠니? 그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남편에게 상의했더니 남편은 이번에도 친정아버지에게 신세를 지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우리가 보호자로 간병을 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도 되는 일이라고 했고 대신 자신을 간병하는 일이 힘들 거라 그것만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을 팔고 좀 더 외곽에 집을 얻기로 했어요. 평수는 크지만 예전 집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들어갈 수 있었죠. 부랴부랴 해결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운 좋게 2달 만에 모두 다 팔리고 새로운 곳에 이사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했죠. 어머님, 돈 돌려드렸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래? 2달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갚은 건 다행이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돈 갚는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돈이 안 들어왔잖아. 저 돈 돌려드렸어요. 아버님 계좌로요. 저희 이 돈 받을 때
아버님 계좌에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돈 문제는 정확히 하는 게 좋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어머니 계좌로 드렸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돈 갚으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일부러 시부에게 돈을 보냈거든요. 시부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시모에게 돈 줄 일이 없을 테니까요. 너 바보야? 그걸 네 시아버지에게 주면 어떡해? 지금 우리 둘이 싸워서 내가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설마 너 일부러 그런 거니? 아까도 말했지만 돈 관계 확실하게 하려고 아버님한테 드린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님한테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 아버님도 마음 바뀌겠죠. 저는 건조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가 뭐라 소리치는데 들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모든 돈 관계를 청산했고 드디어 인연 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저희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은 돈으로는 남편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좀 더 확장하고 더 화사하게 꾸몄어요. 그게 잘 맞았는지 입소문 타며 가게도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부가 간이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막내 시동생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몇 달 뒤에 시동생이 화가 많이 난 채로 저희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형,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아버지가 5천만 원 들이밀면서 둘째 형한테 간이식 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적합자가 둘째 형이니까 당연히 이식해줘야 하는 건데 그걸 속이고 안 해주려 했던 형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식해달라는 이 상황이 맞기는 한 거야? 내가 적합자였으면 나는 그냥 줬어. 돈을 받고 간을 주다니 둘째 형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리다니 아버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술만 잘 됐으면 됐지 뭐. 아버지도 수술하고 괜찮으시지? 괜찮기는 수술하고 고작 3달 지났을 뿐인데 이 영감이 정신 못 차리고 벌써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는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도 없는데 이럴 거면 그 간은 왜 가져갔대? 어차피 얼마 못 쓰고 또 버릴 거면 둘째 형만 불쌍하게 됐지 뭐. 간 주고 돈은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졌대. 형 사업하잖아. 이래저래 과로할 일도 많고 술 마실 일도 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몸이 나빠지더라고. 간 이식해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나빠졌네.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건가? 나도 몰라. 나 둘째 형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얼마 전에 알고 그 집이랑 인연 끊었어. 왜 돈을 둘째 형한테만 줘? 완전히 기분 상하잖아. 아니, 간이식을 해줬다고 돈을 왜 줘? 그리고 그거 준다고 넙죽 받아쳐먹은 둘째 형한테도 화나고. 결국 시부가 그 5천만 원을 둘째 시동생에게만 줬다는 게 화가 난다는 막내의 투정이었던 거죠. 하긴 돈만큼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게 없죠. 돈으로 차별하는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돈에 관한 건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매달 돈 받아가면서 집 살 때 1억 넘게 해줬으니까 책임지라며 우리더러 합가하자고 하잖아. 돈 더 받아간 둘째 형한테 말하라니까 형은 간이식을 해줘서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는지. 말도 못하게 낭비가 심해서 엄마도 내쫓아버렸어. 와이프가 엄청 싫어했거든. 돈은 있는 대로 갖다 쓰면서 무슨 잔소리는 그렇게 많은지 화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 막내 도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간 막내 도련님 이후에 둘째 시동생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형,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어. 무슨 부탁? 아버지, 좀 형이 모시면 안 돼? 형이 장남이잖아. 나는 간이식까지 했고 막내는 어머니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 모셔야지. 당연한 듯 말하는 둘째 시동생을 보며 아직 시모가 쫓겨난 이야기는 못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내가 장남인데 장남으로 여겨진 적은 없잖아. 이제 와서 네가 장남 운운하는 것도 좀 웃기다.
간이식은 어차피 돈 받고 해준 거지. 막내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돈 다 받아갔잖아. 난 그거 다 갚았어. 그러니까 그 돈 갚을 만큼은 네가 아버지 돌봐드려. 돈 줄게.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 나눠줄 테니까 아버지 좀 부탁하자. 응? 너 우리 가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 그 돈 없어도 될 정도야. 그리고 그 5천만 원 원래 나한테서 나온 돈인 거는 알고 있어? 집 살 때 받은 돈 5천만 원 내놓으라더라. 그래서 돌려드렸는데 그걸로 간을 사실 줄이야. 어쨌든 우리는 돈 없어도 되니까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형, 1억이야? 형도 가족이잖아. 어느 가족이 돈으로 형제를 차별해? 그리고 3년 동안 연락 없어도 너희 잘 살았잖아. 아버지 몸 좀 안 좋다고 연락 와서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면 누가 좋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알아서들 해. 우리한테 신경 끄고. 그리고 나는 처가 식구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바빠. 여태껏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병수발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뭐? 지금 친아버지 놔두고 남의 아버지를 챙기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항상 도움만 주려는 처가의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부모랑 있는 거 다 내어주고 고맙다며 항상 챙겨주는 장인어른이랑 비교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잖아. 앞으로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그렇게 남편은 둘째 시동생도 내보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간이 다시 망가진 시부는 돌봐줄 사람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간이식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부가 돈을 꽉 쥐고 있는 통에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는 시모도 막내 아들에게 버림받고 단칸방 하나 얻어서 수발들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도구로 쓰려다가 스스로 도구가 되어버린 시모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장남에게 잘했으면 이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위암 진단 후 저희 부부의 지극한 병간호에 이제 완치 판정, 즉 치료 후 5년까지 딱 1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남편이 처갓집에 마음을 붙여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복덩이 같은 남편을 제 손으로 내친 시댁도 자기 손으로 복을 내보낸 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시댁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20살의 상경에서 쭉 서울살이 하다가 얼마 전 고향으로 내려온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힘들었는데 부모님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아무래도 회복은 빠르네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어요. 타지에서 올라왔지만 졸업 후 자리를 빨리 잡았죠. 그래서인지 쭉 서울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의 집값은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판매 부업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시작한 정말 작은 부업이었죠. 그런데 인생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나 봐요. 부수입 만들려고 시작했던 그 판매 부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이 됐거든요. 그 후 저는 사내 커플이었던 남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풀려서 기쁘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매출도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 잘 나왔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니까 저는 마냥 행복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내 집 마련 꿈에 거의 다다랐을 쯤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렇게 홀로 본가로 오게 됐네요. 그럼 제가 꽃길 대신 지독한 이혼길 걸은 사연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혼자 살면서 소비에 대한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더라도 결혼하면 다들 합심해서 부부끼리 허리띠 졸라매는 것 아닌가요? 평생 같이 살 부부끼리 경제관념도 하나 합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돈도 더 잘 벌면서 왜 이렇게 궁상이냐며 툴툴거릴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먹는 거였어? 에이씨, 가끔은 나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고기도 썰고 싶다고. 남편이 오랜만에 소고기 먹고 싶다길래 일부러 비싼 한우를 사놨는데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불만이었는지 고기를 굽는 저를 보며 툴툴대기 바빴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철없는 모습을 종종 보았던 터라 이번에도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괜히 심술부리나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 속을 슬슬 긁어대는데 열이 좀 받더라고요. 당신 생일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 가자. 이것도 좋은 고기야. 특별히 한우로 사왔단 말이야. 좋은 고기? 당신이 사왔으면 못 뻔하지. 또 할인하는 고기 사왔지? 그리고 넌 레스토랑을 꼭 무슨 날이어야 가냐? 인생 재미없게. 아, 돈 벌면 좀 쓰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아니, 할인하는 건 사람이 못 먹는 소고기야? 일부러 시간 내서 사왔는데 말을 왜 그렇게 밉게 해? 우리 부자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이잖아. 당연히 레스토랑은 무슨 날이어야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재미가 없긴 뭐가 없냐? 통장에 잔고가 느는 재미가 있잖아. 난 잔고 보면 재밌기만 하구만 뭘. 아, 당신도 얼른 우리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며. 둘이 열심히 모아야 하루빨리 집을 사지. 하여튼 말로는 이길 수 없다니까. 아니, 난 그 과정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 줄은 난 몰랐지. 자유롭게 돈 펑펑 쓰는 우리 형이 부럽다. 자기야, 소고기 먹고 싶대서 소고기 사온 게 뭐 그렇게 궁상이야. 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당신 말하는 거 보면 뭐 어디가 예쁘다고 소고기를 사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돼지고기나 닭고기 사올 걸 그랬다. 뭘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참, 그냥 남편이 푸념 조금 한 거 가지고. 남편은 제가 고기를 구우면 막상 맛있게 잘 먹을 거면서 그렇게 꼭 눈치 없는 밉상처럼 한마디씩 흘리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부가 먹는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 20만 원은 거뜬히 나오거든요. 저도 나름 감성적인 여잔데 그런 분위기 왜 안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위기 따지며 큰돈 쓸 바에는 집에서 한우 10만 원치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만 따지는 소비는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점점 늦추기만 할 뿐이잖아요. 뭐 남편도 언행 불일치이긴 했어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는 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집을 마련하기는 좀 힘들어도 둘은 좀 낫잖아요. 이제 인생의 큰 숙제인 결혼도 했으니 얼른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무엇보다 자기 형만큼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돈 모으는 과정이 폼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 남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시숙이 딱 남편이 동경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골프 치고 레스토랑 가는 것들이 시숙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어서 남편이 참 부러워했죠. 글쎄요. 저는 남편만큼 그런 것들이 크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시숙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까진 잘 모르지만 그런 소비 습관은 자칫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숙은 사업을 해서 비교적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씀씀이도 저희와 급이 달랐죠. 1억 넘는 외제차는 기본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하나씩은 꼭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겪어보니 형님 내외의 그 속내까진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음식 싹 비웠네요. 다행히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그래,
여기 참 음식이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구나.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찾은 거야? 저번에 거래처랑 미팅 끝나고 여기서 한 끼 대접받았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식구들 여기 꼭 한번 데려오고 싶었어요. 우리 장남 덕분에 내가 오늘도 한 끼 든든하게 잘 먹었다. 허허허, 식구들 다 나 아니면 누가 챙겨요? 제가 잘 대접해야죠. 근데 말이다. 둘째 너희들은 우리 장남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항상 잘 먹었다는 인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놈아, 형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지만 가끔씩은 너희가 살 때도 있어야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꼭 제게 눈을 흘기는 시모였죠. 제가 시댁에 돈 쓰지 말라고 남편 잡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모는 식구들과 식사할 때마다 꼭 저희에게 그런 잔소리를 했어요. 언제나 형 부부를 본받아라. 이런 형이 어딨냐고 말이죠. 시모는 특히 식사 직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시숙과 형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곤 끝은 꼭 저희를 나무랐죠. 저희 부부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모가 밥을 먹으면 입으로 소화시키는 스타일이구나 하며 참았어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여러 번 듣다 보니 너무 거북해서 어느 날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시숙은 다 같이 외식할 때면 꼭 나서서 이렇게 큰 소리치곤 했어요. 오늘 식사는 이 장남이 계산할게요. 난 정말 우리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처음에는 저도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엄청 웃겼어요. 자기가 식사 계산한다고 온갖 생색내며 계산하더니 막상 집 가면 남편한테 식사값의 반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평소에 눈치 없이 제 속을 잘만 긁으면서 어쩜 자기 식구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참 못났죠? 아니, 이번 식사는 진짜 아주버님이 사는 거 아니었어? 매번 왜 어머님 앞에서는 본인이 결제한다면서 큰소리치고 뒤에서 얌체같이 당신 보고 돈을 보내래? 그거야 그냥 형도 엄마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난 더 이상 형님이랑 아주버님 장단에 맞춰주기 싫어. 게다가 어머님은 항상 우리 계산 안 한다고 눈치 주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눈칫밥을 먹어야 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남편은 그래도 엄마 앞에서 장남인 형의 길을 세워주는 게 동생으로서 도리라며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다 효도라며 모지리 같은 말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리고 시숙 내외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매번 돈은 저희랑 나눠서 내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온갖 생색을 내는 꼴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들은 돈도 많아서 명품 휘감고 다니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밥값도 또 우리 장남이 혼자 다 계산하는 거냐? 둘째 너는 형이 계산하기 전에 좀 나설 수 없어? 엥. 형, 잘 먹었어. 역시나 형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멍청하게 당하는 남편을 저는 힘껏 노려보면서 어머님께 사실을 말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사실은. 어머니, 또 잘 드시고 왜 그러세요? 누가 계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다들 식사 맛있게 했으면 됐죠.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이 장남이니까 서방님이 계산하는 건 또 절대 못 보잖아요. 동서, 우린 정말 괜찮아. 네? 아니, 형님. 그런데 제가 억울해서 뭐라 말하려더니까 형님이 눈치채고 제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 있죠? 어머님, 그리고 좀 더 여유로운 쪽이 계산하는 게 맞죠. 저희는 정말 누가 계산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너무 그러지 마셔요. 언젠가는 서방님이랑 동서도 크게 쏘겠죠. 그치, 동서?
형님이 그 순간 제게 윙크하면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혀버리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남편이요. 저한테는 새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어쩜 식구들 챙기는 건 진짜 끔찍해요. 여보, 나한테도 좀 잘해. 허허허, 내가 항상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지. 두 사람 정말 보기 좋구나. 둘째 너희는 이 모습 잘 보고 배워라. 에휴, 가족들한테 푼돈 아껴서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지 원. 엄마, 둘째도 얼른 돈 모아서 자기 집 마련해야죠. 에이그, 그건 또 그렇네. 돈이 웬수다 웬수야. 엄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모에게 대놓고 안 좋은 말을 듣는데도 아무 변명 없이 너털웃음 짓는 남편을 보고 저는 결심했네요. 얄미운 아주버님과 형님을 그날은 꼭 한 방 먹이기로요. 어머, 그런데 형님, 이건 또 못 보던 가방이네요. 아, 얼마 전에 아주버님 출장 갔다가 사왔다는 그 구하기 어렵다는 땡땡 명품백 맞죠? 응? 무슨 소리야, 동서. 에이, 좋은 가방 들고 계신데 티를 안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저번에 전화로 말해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메고 나와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 가방이 이거 맞죠? 아주버님 참 능력도 좋으시네요. 이 비싼 가방을 형님한테는 턱턱 사다 주시고.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요. 평소에 제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선물 하나 받을 때마다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거든요. 보통 시숙이 출장 가서 사온 선물들은 다 비싼 명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오만 곳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겠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 검소하게 다니고 명품도 들지 않으니까 신난 형님은 은근히 염장을 지르며 저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 앞에서도 그 명품 자랑질을 어디 마음껏 해보라고 제가 판을 깔아줬죠. 시숙 역시나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형님은 곤란한 얼굴로 누나를 요리조리 굴려댔어요. 시숙 눈치 한번 봤다가 다시 시모 눈치 봤다가 아주 바빴죠. 에이, 동서, 무슨 소리야. 저 가방 얼마 안 해. 아, 역시 아주버님한테는 국산차 한 대 값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가 봐요. 저는 무서워서 남편이 그런 비싼 가방 사준다 해도 싫다고 거절했을 거예요. 뭐? 국산차? 네, 어머님. 아주버님 정말 로맨티스트이지 않아요? 출장 갈 때마다 어떻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명품백을 턱턱 구해오시는 건지. 으이그, 여보.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걸 당신은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 그게, 여보, 그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응? 뭐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해맑게 웃었어요. 남편이 눈치 보느라 진땀 빼고 있을 때 시모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반응을 보였죠. 참나, 넌 네 애미는 생각이 안 나던? 엄마, 그게요. 애미야, 너는 네 시애미 생각 안 나던?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니? 너네 지금 늙은이는 명품이고 뭐고 그냥 돼지처럼 배만 불리면 된다 그거지? 난 뭐 먹을 줄만 알아? 좋은 가방은 나도 들 수 있는데 너넨 어쩜 내 속을 몰라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요. 그러게. 당신은 뭐하러 가방 자랑을 했어? 사실 짝퉁이잖아, 그거. 그래. 엄마, 저 가방 얼마 안 해요. 그렇지. 짝퉁인데 내가 너무 오버했네. 맞아요, 어머님. 이거 가방 짝퉁이에요. 짝퉁은 무슨? 아니 정말 너희 나를 호구로 보는 거니? 명품 모르는 내가 봐도 딱 알겠다. 엄청 비싼 가방이란 걸.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까지 날렸답니다. 어머, 어머님,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럼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고 저희는 이만 일어날게요. 매번 반반 계산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반반? 네? 아, 그게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계산하면 저희가 항상 식사값 절반은 따로 입금해 드렸거든요. 그게 항상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죠? 한 번은 저희가 사야지 했는데 지금껏 계속 반만 계산했네요. 진실을 안 시모는 차마 장남한테 대놓고 창피 죽인 그런지 형님을 한번 째려보고 한숨을 푹푹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장남이랑 큰며느리가 자기들 명품 살 돈은 있으면서 식구들 밥 한 끼 살 돈은 없나 보구나. 에휴,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 서러워 살겠냐? 형님은 시모가 무서운지 쥐 죽은 듯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사라지자마자 제게 기다렸다는 듯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따지더군요. 동서, 아니, 동서 정말 웃긴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갑자기 왜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 제가 뭘요? 저는 그냥 형님 가방이 정말 예뻐서 칭찬한 것뿐인데요. 참나, 지금 명품 가방 없다고 질투하는 거야 뭐야? 잔뜩 화난 시숙 역시 저와 남편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가방도 가방이지만 내가 진짜 엄마 앞에서 쪽팔려서. 아니 재수씨,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아, 아주버님, 혹시 밥값 이야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데 아주버님, 어머님 앞에서는 쪽팔리고 동생이랑 제 앞에서는 괜찮으세요? 저라면 동생 앞에서 더 쪽팔릴 것 같은데. 아니, 뭐요? 그렇잖아요. 매번 가족 식사할 때 계산은 같이 하면서 혼자 다 계산하는 척 하셨잖아요. 어머님한테 칭찬도 혼자 들으시고. 동서, 지금 사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호구로 보여? 어디 감히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나와? 네, 그러니까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호구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매번 저희도 같이 돈 내는데 왜 어머님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 나무라실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아니라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나서서 말해준 적 있나요? 아무튼 오늘이라도 오해를 풀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흥분해서 발음이 닿고 있는 시숙과 형님과 달리 저는 똑부러지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사실만 전달했어요. 그러자 시숙과 형님은 아무런 말을 잊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부들부들 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죠? 어머님 옆에서 저희 나무라는 거 더 거두시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바삐 자리를 떴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요란 법석이냐며 헛기침을 하면서 사라지더군요. 그때까지 바보 같은 남편은 제 눈치만 봤어요. 괜찮아? 자기 진짜 멋지다. 우리 형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할 말 다 하는 모습 대단해. 으유, 그게 남편이 할 말이야? 너만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 천치다.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분명히 할 건 해야지. 앞으로 말이야, 이런 일 또 생겼는데 가만히 호구처럼 앉아있기만 해봐. 아주 그땐 그냥은 안 넘어가. 알았지? 뭐 가만히 있으면 이혼이라도 하게? 장난 아니야. 진짜 내 말 새겨들어. 당신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아내 말을 새겨 듣겠습니다. 충성! 저는 그 이후로 시숙이 생색내는 꼴 안 봐서 속이 엄청 시원했어요. 시모도 더 이상 저희에게 시숙 본받으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형님의 명품 자랑하는 전화가 뚝 끊겨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가끔씩 보이는 남편 반응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나설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막상 생각할수록 분이 났나 봐요. 근데 우리 형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한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동생이라서 참고 말은 안 했는데
나 엄청 섭섭했어. 그날 당신이 한 방 먹여주니까 내 속이 뻥 뚫리더라. 여보, 그때 형수 당황하는 얼굴 봤어? 정말 웃기더라. 그러니까 명품 자랑도 적당히 하시지. 누군 뭐 들 줄 몰라서 안 들어?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만데. 그래도 그동안 형이라고 형 대접하겠다고 자존심 부리지 않은 남편을 착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님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그때까지는 남편이 그저 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호구짓을 자처하더라고요. 결국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저한테 실망감만 안겨주더군요.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려 그에게 많은 걸 바랬던 걸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전셋집에서 첫 살림을 꾸렸어요. 처음엔 그것도 얼마나 신이 났던죠.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지출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전세가 아닌 저희 소유의 자가를 가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최대한 아껴서 지출을 줄여나갔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남편보다 제가 더 살뜰히 아끼긴 했어요. 남편에게는 먹고 싶은 거, 할인하는 거 찾아서라도 해줘도 저는 먹고 싶은 거 한 번 더 꾹 참았죠. 그리고 요즘 중고거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저희 부부는 각자 수입에서 개인 용돈 빼고 모조리 저금했는데 저는 개인 용돈이 있다 할지라도 새 옷도 안 사 입고 중고거래로 새 옷 같은 헌옷만 사 입었어요. 참 궁상맞다고 남들은 욕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지저분하게 다니거나 늘어진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답니다. 요즘은 멀쩡한 새 옷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누구는 굳이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왜 하냐 욕할지 몰라도 저는 빚없는 저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헌옷을 입어도 괜찮았어요. 얼른 돈 모아서 내 집 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은 밥 먹고도 항상 입이 심심하다며 디저트나 간식을 배달시켜 같이 먹자며 떼를 쓰더라고요. 여보, 방금 밥 먹었는데 뒤돌아서니까 금방 또 배고프네. 아, 여보, 난 매운 게 왜 이렇게 땡기지? 우리 맛있게 매운 땡땡 떡볶이 시켜 먹을까? 연애 때였으면 저도 바로 떡볶이 제안에 넘어갔겠지만 이제 가정을 이뤘고 목표가 있는 저는 의지의 대한민국 아줌마였죠. 집 앞에 분식집 아직 안 닫았을걸? 분식집에서 포장해오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배달 떡볶이는 너무 비싸. 이것저것 시키면 배달비까지 거의 2만 원 넘잖아. 자기 먹고 싶으면 얼른 가서 사와. 난 안 먹어도 돼. 아, 싫어. 나가기 귀찮아. 그럼 떡볶이 말고 치킨은 어때? 오랜만에 치맥할까? 시원한 생맥주도 같이 시켜서 한잔하자. 당신 아까 밥 그렇게 먹고 밤중에 웬 치킨이야. 그렇게 출출하면 내가 치킨 너겟이라도 구워줄까? 냉장고 안에 캔맥주도 있어. 남편이 배달 음식으로 유혹할 때마다 저는 배달 어플 대신 냉장고랑 식량 창고를 열심히 뒤져서 남편에게 먹을 거리를 찾아줬어요. 뭐 남편은 당연히 제게 싫은 소리 했죠. 자기 개인 용돈으로 시킬 건데 왜 배달도 맘대로 못 시킨다며 엄청 짜증을 냈어요. 저는 그저 개인 용돈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배달비로 허무하게 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당신 돈 아까워서 지금 그러지? 나 치킨이랑 생맥주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난 뭐 내 맘대로 배달도 못 시켜 먹어? 걱정 마. 다 내 용돈으로 시킬 거니까. 아니야. 난 그냥 집에서 배달 시켜 먹는데 3만 원씩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가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 거지. 우리 좀 전에 밥도 배부르게 먹었잖아. 거짓말. 그냥 돈 아까워서 그런 거면서.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어느 날은 또 비싼 게임기를 사고 싶다. 차를 새 걸로 바꾸고 싶다. 참 여러 가지로 징징거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절약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고 마침내 은행 대출 없이 오로지 우리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정말 놀라서 한참을 벙쪄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집 생기는 거야? 은행 지분 잔뜩 있는 대출 낀 집 말고 진짜 우리 집이야? 정말 고생했다, 우리. 아니,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게 굴었지? 미안해. 그 순간, 그동안 제가 소갈이 했던 부분이 싹 해소됐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제게 정말 미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의 말들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그동안 철없는 남편이 저지른 미운 짓도 다 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비록 저희가 모은 돈이 서울에서 집 사기엔 턱도 없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저희 집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기뻤어요. 저와 남편은 돈을 모아서 제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혼 전 약속했었거든요. 거기가 아파트 가격도 예상과 맞았고 아이 키우며 살기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제 사업이 커진 만큼 일손도 늘어났었기에 남편은 회사는 그만두고 제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로 했어요. 다행히 둘 다 월급쟁이가 아니라서 지방으로 가는 게 가능했죠. 요즘 취업난이다 뭐다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둘 다 걱정 없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음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주어진 현실에 전혀 감사해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아주 뻔뻔하게 더 큰 걸 제게 바라더군요. 저는 30대이지만 제 남동생은 현재 고등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죠. 아무래도 애틋하다 보니 동생이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있어도 제가 또 따로 한 달에 20만 원을 용돈으로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사실 제가 결혼 전부터 동생 용돈을 챙겨왔던 거라 부부가 된 후 미리 언지를 못 줘서 서운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과하게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또 마음이 확 상하더군요. 나는 게임하는 거 고작 몇만 원도 못 쓰게 하더니 자기 동생한테는 20만 원? 장난해? 당신은 동생만 중요하지? 아니, 고작 몇만 원 아니고 게임으로 결제한 거 몇십이었잖아.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매달 결제하잖아. 게임에 쓰는 돈 좀 자제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미리 동생 용돈 챙겨주는 거 말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한데 이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어. 20만 원이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인 거 알잖아. 게다가 당신은 개인 용돈 말고 생활비에서 쓴 거고. 나는 내 용돈에서 준 거란 말이야.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 이렇게 변명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매일 너한테 잡혀 살았네. 몰라. 나도 이제 돈 펑펑 쓸 거니까 말리지 마. 그리고 입장 바꿔서 내가 형한테 돈 주다가 들키면 당신 가만 있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아주버님은 돈 많은 어른이고 내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야. 용돈 필요할 나이 지나면 나도 안 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던 건 전부 나 위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집 이렇게 빨리 구매하게 됐다고 분명 기뻐했었잖아. 우리 둘을 위한 거였는데 항상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왜? 와, 이젠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네. 종종 남편은 개인 용돈을 다 썼다며 함부로 저축 통장에 손을 댔다가 제가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함께 모으는 통장이고 둘이 살 집을 사기 위해 모으는 돈인데 저 몰래 게임 아이템 결제하고 배달 음식 먹다가 여러 번 들켰어요. 저는 그거 못하게 한 것뿐이었는데 남편은 제 동생 용돈을 빌미로 잡아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속으로 참 막막했어요. 아직 자식을 기른 적은 없다만 못난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심정이랄까요? 한참 어린 제 동생보다 더 철없어 보였으니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결혼까진 안 했을 텐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했네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도 치렀고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철없는 남편일지라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사실이잖아요. 애써 남편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넘길 수 없는 큰 고비가 찾아오더군요. 남편과 말다툼하고 며칠 뒤였어요. 서로의 답답함에 대화도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먹한 상태 그대로 시모 생일을 맞이했어요. 어쨌거나 남편은 제가 동생한테 용돈 20만 원 주는 게 서운하다 했으니 이번엔 제가 먼저 시모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면 남편도 화가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님,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제가 아직까지는 어머님 취향을 잘 몰라서 용돈 준비했어요. 다음에는 어머님 취향 잘 공부해서 센스 있게 선물로 드릴게요. 그때 제가 시모의 생일 용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남편은 제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얼마냐고 묻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입모양으로 100이라고 말하자 남편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 끝나고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어머님. 제가 가서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용돈도 모자라서 가방? 어머, 둘째가 무슨 일이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요즘 사업 잘 풀리나 봐. 그래, 일이 안 되기만 하면 재미없지. 그래, 아무쪼록 잘 풀려서 다행이다. 네? 저 사업은 잘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사업은 언제나 잘 풀리고 있었는데 항상 시댁 사람들은 은근히 걱정하는 말투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서 특별히 돈 아낀 적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 말이라도 전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님 제가 형님처럼 명품을 빼입지 않아서 무시당한 거였을까요? 아무튼 가방 이야기에 시모가 밝게 웃자 남편도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럴 필요 없다며 시숙이 짠 하고 명품 가방을 꺼내드는 거예요. 가방은 이미 큰아들이 준비했지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저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애구머니나,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님, 얼른 받아주세요. 동서, 그런 건 우리가 할게. 동서 사업한다 해도 뭐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 네? 아니, 주머니 사정은 우리가 더 넉넉하잖아. 어머님, 생신 정말로 축하드려요.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는 명품 찾느라 저희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형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제게 재수없게 꼽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선 명품 중에 명품을 사왔다고 온갖 생색을 냈어요. 시숙은 그 옆에서 무게를 한껏 잡고 서 있는데 참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싶었네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귀한 품번의 가방이라며 형님이 요란을 떨어댔지만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시모를 보니까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평소 용돈을 좋아하셔서 고민 없이 현금부터 준비했는데 차라리 묻지 않고 깜짝 선물을 사드릴 걸 그랬나 살짝 후회도 됐어요. 그런데 시모가 신나서 드는 명품 가방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명품 안 쓰는 제가 봐도 A급도 안 되는 짝퉁으로 보였거든요. 보증서도 안 보이고 쇼핑백도 새 것처럼 안 보이더군요. 나이든 시어머니가 눈도 어둡고 평소에 명품 쓴 적도 받아본 적도 없으니 제대로 알 리가 있나요? 저렇게 펄쩍 뛰며 좋아하시는데 차마 나서서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괜히 형님만 조용히 노려봤네요. 차라리 제가 용돈 드리지 말고 그 돈까지 보태서 짝퉁 말고 더 좋은 가방이나 지갑 사드릴 걸 그랬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짝퉁을 받고 기뻐하는 시모를 보며 속으로 참 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모가 무슨 일인지 제 돈봉투를 웃으며 거절하는 거 있죠? 둘째 아가, 용돈은 됐다. 오늘은 그저 네 마음만 받으마. 시모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자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뭘 크게 실수했나 싶었어요. 생일인데 현금만 딸랑 준비한 게 서운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주 시모가 하는 뒷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짠한 감정은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졌거든요. 아, 너네가 장남 사업자금 보태기로 했다며? 근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용돈을 받겠니? 둘째야, 참 잘 결정했다. 아가, 너도 사업하니까 잘 알겠지? 가족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해. 우리 장남이 원금보다 분명 배로 돌려줄 거야. 그럼 가족이라면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지. 나한테는 그게 선물이야. 그러니 내 용돈은 됐다. 너도. 네?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돕다뇨 뭘.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는 물론이고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 살 돈 잠깐 형한테 빌려주기로 했어. 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칠이나? 며칠이라니? 3억 다시 받으려면 좀 시간 걸리지. 세상에, 정신 나간 남편놈이 아파트 계약금 자그마치 3억을 저와 상의도 없이 시숙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딱 풀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도 함께 터졌죠. 아주버님한테 그런 푼돈이 왜 필요해? 아주버님, 돈 많은 거 아니셨어요? 형님 입이 있으시면 말을 해보세요. 아까 저보고 여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은근히 저 무시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집 살 돈을 빌려달라고요? 다시 갚을 능력은 되시고요. 야, 우리 형이 우리 돈 떼먹었어? 왜 이렇게 막말이야? 그리고 넌 네 동생 달에 20만 원씩 용돈 주면서 이건 또 용납이 안 돼. 심지어 우리 형은 네 동생처럼 날름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미쳤어 당신? 그동안 우리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 당신 형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3억을 빌려? 은행한테 빌리라 해. 참나, 뭐가 어째? 가만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넌 네 동생 뒷바라지를 결혼해서도 하고 있었냐? 그게 무슨 못 배워먹은 행동이냐? 넌 이제 엄연히 우리 집 식구다. 어디 친정 식구만 뒤에서 몰래 챙기려고? 그리고 올랑 3억 가지고 어디 유세야? 넌 시댁이 우습냐? 어머님, 3억이에요. 그게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결혼했다 해도 친정이 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스워요. 너무너무 우습네요. 무엇이라?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호통을 치더군요. 여러분, 20만 원이랑 3억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게 되나요? 아무리 빌려준다지만 최소한 저랑 상의는 했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 3억에는 남편보다 제가 더 지분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집값을 시댁에 홀랑 다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내가 미안해. 근데 집에 가서 따로 이야기하면 되는 걸 이런 날 꼭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싸워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진작 털어놨어도 당신이 쉽게 허락했겠냐고. 설마 아니지? 그래, 아파트 잔금 안 넣었어. 설마 했는데 시모 생일이 아파트 잔금 치르는 날짜였거든요. 여태 안 치르고 이놈이 그걸 시숙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미쳤어 당신. 그동안 미운 짓 해도 나쁜 짓은 안 해서 참았어. 근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참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시 열심히 모으면 그깟 지방 아파트 한 채는 금방 산다. 뭘 3억에 그렇게 발발 떨고 난리야? 역시 너는 그릇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사업에 통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 장남처럼 배포가 커야지. 그리고 이참에 너 부족한 살림도 나한테 배우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야?
그런 와중에도 형님은 시모 뒤에 숨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새침하게 있더군요. 시숙도 헛기침을 하며 사과나 부탁의 말 없이 통보하듯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말했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댁 식구들과 정말 답이 없는 남편을 보니 저는 이쯤에서 결혼 생활 마무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사치 부리고 돈도 물 쓰듯 함부로 쓰는 걸 두 눈으로 다 봤는데 제가 뭘 믿고 피 같은 돈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멀쩡한 제 집 두고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볼 것도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남편 싸대기를 날리며 선언했네요. 이혼해. 징글징글하다 아주. 너도 너네 식구들도 하나같이 다 꼴도 보기 싫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 아들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반품합니다. 얼른 데리고 가세요 얼른. 불량도 이런 불량이 없지. 그 와중에 시모는 자기 아들 뺨 맞은 것만 눈에 보이는지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네가 감히 어디 손찌검이야? 그리고 뭐 불량? 너 말 다 했냐? 네, 불량은 물론이고 절대 못 고쳤어요. 저 그동안 이 철없는 자식 데리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뺨 한 대 정도는 양반 아닌가요? 더 날리고 싶은 거 겨우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놈 다시 데려가서 마저 키우세요. 툭하면 애처럼 구는데 아직 덜 자란 것 같거든요. 아님 원래 저런 정신 수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꼴랑 3억, 그깟 3억 정 보태고 싶으면 어머님 집 팔아서 보태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 그 누구한테도 제 돈 한 푼 줄 생각 없어요. 여보, 너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 너무 흥분했어. 그만해. 진정하고 집 가서 이야기해. 너야말로 정신 못 차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형한테 투자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네 돈으로 해, 이 자식아. 남편은 지금껏 뭘 믿고 그렇게 나댔던 건지 저의 단호한 이혼 선언에 동공이 마구 흔들리며 깨갱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일단 집 가서 둘이 이야기해, 응? 남편은 이런 반응은 예상을 못했던 건지 갑자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 옆에 서 있던 시숙 부부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며 얼른 일어나라며 호통치는 모습이었죠. 자기들이 꼭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약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혼자 삼키려던 말도 참지 않고 시원하게 내뱉어줬어요.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님 잘 들으세요. 사실 아주버님이 준 저 가방 짝퉁이에요. 그것도 동네 어디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어머님 수준에 딱 맞는 가방 사왔다고 떠들어대더니 백화점도 아닌 시장바닥이라고요. 이래도 어머니 생각만 하는 아주 끔찍한 장남 같아요? 어디 모임 같은 데 들고 나갔다가 쪽팔림 제대로 당하실 텐데. 그때 흥분한 형님이 저를 냅다 밀치려고 해서 빠르게 피했어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혼자 바닥에 고꾸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어디서 이간질이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짝퉁이냐? 시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방을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어요. 네, 그 가방 들고 매장에 가보세요.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요. 덤으로 쪽팔림도 없고요. 아니 보증서 같은 것도 없고 허접한 봉투에 담아주는 게 무슨 명품이래? 아주버님도 참 형님한테는 구하기 어려운 명품도 잘만 턱턱 구해주더니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는 A급도 아닌 하급 짝퉁을? 아유, 어머님은 찬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못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잖아요. 시모는 어쩐지 이상하더라는 말을 하며 냉큼 형님 머리채를 낚아채더군요. 그런 수모를 겪고도 차마 자기 아들 머리채는 못 잡겠고 분은 풀어야 하니까 선택한 게 며느리 머리채였던 거죠. 게다가 시모한테 구하기 어려운 비싼 가방이라고 어찌나 열심히 바람잡이를 했는지 어찌 보면 형님한테 더 열받았을 수도 있고요. 너 이년아,
넌 다 알고 있었지? 이게 감히 시어머니를 농락해? 지는 좋은 가방 쓰면서 나한테는 어디 짝퉁을 내밀어? 어머님, 어우, 이것 좀 놓으세요. 아니, 제가 사왔어요? 장남이 사온 거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시모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다가 분이 안 풀리는지 짝퉁 가방을 사정없이 형님에게 휘두르더라고요. 가방끈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 거 보고 하마터면 웃음 터질 뻔했어요. 툭 끊어지는 가방끈 보고 시모도 열받아서 더 난리를 쳤어요. 시숙은 저희 남편에게 안 사람 간수를 젖따위로 하냐며 동생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참 우애 좋은 형제들이다 싶었네요.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도 호구 잡힌 걸 깨달았는지 자기 형에게 뒤늦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 개싸움하게 만든 게 누군데? 형은 사업한다는 사람이 한심하게 돈 빌릴 구석이 그렇게 없어? 아니, 동생 집 사는 거 막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시키고 싶냐고. 군대 이놈이?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바로 은행 어플을 켜서 제 몫의 돈을 미리 빼놨어요. 당장 이혼은 선언했지만 정신 나간 남편이 언제 그 돈에 손댈지 모르니까요. 남편 몫 계산하고 빼니까 제 몫은 2억 조금 안 됐죠. 그리고 시모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용돈 100만 원도 다시 잘 챙겼고요. 그 난리통을 겪었는데 며칠 뒤 시댁 인간들은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물론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시숙만 빼고요. 자기야, 아무래도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우리 이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 응? 막말로 우리 형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너 나한테 사기치려다 딱 걸린 거잖아. 사기라니, 부부끼리 정말 왜 그래? 아가, 우리 아들 너 말대로 많이 부족하다. 내가 애 기죽을까봐 차마 인정을 못했어. 네가 그동안 돈 모으느라 고생한 거 우리가 왜 모르겠니? 이번 한 번만 네가 참고 넘어가주면 말이다.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우리 장남 사업이 지금 좀 위태로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다고요? 그럼 어머님 집 명의 제 앞으로 해주세요. 어머님 집에서 제가 살 테니까 어머님은 형님네 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건 아무래도 좀... 그건 또 싫으세요? 그리고 사업이 엄청 위태롭다면서 정작 당사자는 어딜 갔는지 안 보이네요? 그게 그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느라 바빠서 말이야. 동서,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참에 우리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 응? 남편, 시모, 형님 셋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저는 그 모습들도 그저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 돈이 필요해서 미안한 척 연기하는 거니까요. 제게 돈 아끼고 궁상이라고 눈치 줄 때는 언제고요. 사정 들어보니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등을 돌려서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게 얼마나 주변에 못했으면요. 하긴 친동생한테도 그러는데 알만하네요. 근데 아주버님 끝까지 자존심 부려서 직접 안 온 거 맞죠?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직접 와서 부탁해야죠. 아깝다. 난 빌려주고 싶었는데 한 명 무릎이 부족해서 안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도발하자 형님은 제 예상대로 본 모습을 보이더군요. 야, 너 말이야. 주제를 알고 까불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지금 잠시 우리가 위태롭지. 잘 풀려봐. 어디 너 따위가? 무릎 꿇으러 온 와중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치장하고 온 형님 보고 진절머리 났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했죠. 어쩌죠? 난 내 주제 잘 알아요. 어디 저 따위가 그 대단한 사업을 돕겠어요? 평범한 서민은 절대 못 돕죠. 주제를 알아야 할 건 당신들이에요.
나 이제 집안 사람 아니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심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죠. 남편 망할 위기에 온갖 명품 휘두르고 뭐해요? 나한테 구걸하기 전에 당신 집에 있는 그 명품들이나 가져다 팔아요. 뭐라고? 어디 자존심 부려? 지금 네가 큰 소리 칠 때야? 어머님, 네가 사치만 안 했더라도 장남이 현금이 모자랐겠어? 어머님, 저만 그 돈 썼겠어요? 장남이 유흥하느라 다 썼네요. 애초에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지만 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더럽고 치사해서 빌릴 생각 없어졌다며 곧 사라졌고 그 뒤로 시무랑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는데 전 그냥 개무시하고 내쫓았어요. 그 뒤로 저는 신속하게 그 집에서 탈출했죠.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은 시점이라 물증만 있어서 소송은 안 하고 그냥 남편과 빠르게 협의 이혼했어요.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죠. 저는 전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제 피 같은 돈 못 돌려받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시댁 근황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전 시숙은 결국 사업 다 말아먹고 이혼 소송 중이라 들었어요. 형님이랑 시숙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잘 살지 왜 이혼하나 싶었죠. 한때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어이없게도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아주 바로 이혼하자 하고 서류부터 들고 왔다네요. 그 모습에 시숙도 눈이 돌아서 절대 그냥 이혼 못 해준다고 했대요. 자기 와이프가 그동안 사치 부린 걸로 유책 삼아서 소송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자라고 못된 여자가 그 와중에 자기가 모았던 명품은 온전히 자기 거라며 울며 불며 소유권까지 주장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소유권은 전 시숙에게 돌아갔지만요. 제 전 남편이 이미 형 대신에 헐값에 팔아버린 명품 가방과 옷, 구두 때문에 그 여자 아주 피눈물 흘렸다고 하네요. 명품 그게 뭐라고 그 난리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시무랑 전 남편은 뭐 자기 가족 말만 믿고 전 재산을 그 사업에 다 털어넣었다네요. 망할 사업에 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끌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쫄딱 망해서 그 셋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합니다. 형 취급, 장남 취급은 물론이고 인간 취급까지 못 받으며 돌려막지 못한 투자금 갚기가 힘들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엔 전 시숙이 술을 진탕 마셨는지 어이없는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읽어보니 저 때문에 망했다며 제 탓을 아주 장문으로 보내놓은 거 있죠? 제가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돈 안 빌려줬다고 탓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가 무능한 걸 숨길 핑계가 필요했던 거겠죠? 전 시모는 말년에 무슨 꼴이냐며 밤마다 통곡을 한다는데 참 자업자득 같아요. 전 남편은 그렇게 이혼했는데 종종 제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지능이 낮은 건지 뻔뻔하게 잘 지내냐고 문자 와서 차단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고향에 내려와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함께할 남편도 없고 집은 못 샀지만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적은 돈이지만 용돈 드리면서 계속 집을 사기 위해 저축 중이에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돈 아낀다고 허덕이는 제가 싫을 때도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곁에 남는 건 돈이었네요. 혼자지만 언젠간 저도 제 예산에 맞는 좋은 집 찾겠죠? 뒤통수 맞고 나니 사람은 더 이상 못 믿겠네요. 사치 부리고 허영 가득한 그들의 최후를 보니 제가 틀리지 않았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가끔 앞뒤 사정 모르고 남편 배신하고 이혼했다며 저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들에게 이 모든 사정을 하나씩 밝힐 수도 없고 답답했는데 앞으로 제 이야기 뒤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연을 대신 보내주려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시댁에 호구 잡혀서 돈 빌려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부디 저의 탈출을 함께 축하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